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춘추시대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정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 중 정세가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사마천의 사기 42권 정세가는 춘추시대의 전형적인 중견 국가였던 정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어떻게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지역 패권 국가들이 어떻게 떠올랐는지, 그리고 가족 간의 의무와 정치적 야망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 연구죠. 사마천이 권력, 충성, 배신이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들을 탐구하기 위해 치밀하게 구성한 도덕적, 정치적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1장, 정나라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그 파란만장한 흥망성쇠의 역사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나라의 시작은 아주 전략적이었습니다. 시조인 황공은 주 선왕의 동생이었는데요. 원래는 주나라 수도 호경 근처의 땅을 받았지만 서주시대가 저물어가는 낌새를 미리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괭나라와 회나라 사이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엄청난 결단을 내리죠.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원전 771년 견융족이 쳐들어와 주나라 유왕과 환공 자신은 목숨을 잃었지만 미리 옮겨둔 정나라 백성들은 살아남았으니까요. 정나라가 주 왕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눈치 빠르게 움직여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정나라 권력의 정점, 3대 군주인 정장공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오생, 즉 거꾸로 태어났다는 뜻인데요. 난산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무강의 미움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아들인 공숙 단만 편애해서 전략적 요충지인 경 땅을 동생에게 주라고 강요했죠. 야심 많은 동생 단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신하들이 이러다 큰일 난다고 말렸지만 장공은 무려 22년 동안이나 동생이 영토를 넓히고 군대를 키우는 도발을 묵묵히 지켜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장공의 무서운 정치력이 드러납니다. 다행불의 필자패, 즉 불의를 많이 행하면 반드시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이죠. 장공은 동생을 섣불리 치면 잔인한 형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동생이 확실한 반역 행위를 저지를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린 겁니다. 결국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순식간에 진압해버리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아주 고단수의 정치적 연출이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뒤 장공은 동생과 짠 어머니 무강을 유폐시키며 무시무시한 맹세를 합니다. 황천, 즉 저승에 가기 전에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 하지만 군주이기 이전의 아들이었던지라 곧 후회하게 되죠. 이때 영고숙이라는 신하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땅을 깊게 파서 지하수가 나오게 한 뒤 그 인공 황천에서 어머니를 만나라는 거였죠. 맹세의 글자 그대로를 지키면서도 효도라는 의무를 다한 이른바 의례적 법률주의의 걸작 같은 사건입니다. 장공은 주 왕실의 권위를 이용해 정나라의 힘을 키웠고 이는 주나라 왕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주 환왕이 장공의 권력을 뺏으려 하자 장공은 주나라 밭에 보리를 베어가는 식으로 맞불을 놓았죠. 결국 기원전 707년 수갈에서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정나라 장수 축담이 쏜 화살이 주 환왕의 어깨를 마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천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힘센 제후들이 판치는 춘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6세기가 되었습니다. 정나라는 북쪽의 진나라와 남쪽의 초나라라는 강대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고 안으로는 칠목이라 불리는 귀족 가문들의 권력 다툼으로 엉망이었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명재상 자산입니다. 그는 군사력이 아닌 외교와 법치로 나라를 구한 진정한 경세가였습니다. 자산의 업적 중 가장 유명한 건 기원전 536년 형법을 청동소태 새겨 공포한 형정주조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이었죠. 귀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휘두르는 걸 막고 법치주의의 기틀을 닦은 혁명이었습니다. 처음엔 백성들이 자산을 죽이자며 저주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3년 뒤 질서가 잡히자 자산이 죽으면 누가 나라를 다스리나라며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정도로 개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자산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나라님 욕을 하던 향교를 없애자는 건의가 들어왔을 때 자산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들의 비판이 곧 나의 스승인데 왜 없애느냐는 거였죠. 여론을 통치의 자원으로 삼으려 했던 이 선진적인 태도에 훗날 공자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법만 따지던 사회를 법치 사회로 바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산이 죽고 난 뒤 정나라는 다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전국시대의 냉혹한 힘의 논리 앞에서 정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죠. 결국 기원전 375년 한나라에 멸망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가 있어도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영원히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제2장에서는 사마천이 사기라는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정세가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는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으로 나뉘는데 세가는 제후국 군주 가문의 역사를 다룹니다. 사마천은 정나라를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닌 합법적이고 세습적인 역사의 주체로 격상시킨 거죠. 이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친 인과관계를 추적합니다. 앞서 본 정장공 시대의 형제 갈등이 훗날 끊임없는 계승 분쟁의 씨앗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재미있는 건 사마천의 서술 방식입니다. 정장공이 주나라 왕에게 화살을 쏜 사건을 볼까요? 중앙왕실의 기록인 주봉기에서는 무례한 반란으로 보겠지만 정세가에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묘사합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병치해 놓음으로써 절대적인 진실을 강요하는 대신 독자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지방의 관점을 통해 은근슬쩍 중앙 권력을 비판하기도 하면서요. 제3장, 정세가가 우리 언어 속에 남긴 유산, 고사성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행불의 필자패입니다. 정장공이 동생의 반란을 방치하며 했던 말이죠. 불의를 많이 행하면 반드시 스스로 무너진다. 이건 단순한 악담이 아닙니다. 상대가 민심을 잃고 자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며 결정타를 날리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말입니다. 두 번째, 황천지서입니다. 어머니와 의절하며 황천에 가야 만난다고 맹세했다가 땅굴을 파서 만난 사건에서 유래했죠. 공적인 맹세와 사적인 감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을 때 맹세의 허점을 파고들어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지켜내는 지혜 혹은 꼼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쓰는 미봉책입니다. 원래는 수갈 전투에서 전차 사이의 빈틈을 보병으로 꼼꼼하게 메우는 오승미봉이라는 아주 훌륭한 전술에서 나왔습니다. 빈틈없는 해결책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임시방편이나 땜질 처방이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겉만 꿰매는 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흥미로운 의미 변화입니다. 마지막 제4장, 태사공 사마천은 이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먼저 정장공입니다. 사마천은 그를 아주 복합적으로 그립니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효자이면서도 권력을 위해서라면 혈육도 이용하고 왕의 권위도 짓밟는 냉혹한 인물이죠. 선과 악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난세가 필요로 했던 간웅의 원조격인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반면 자산은 거의 이상적인 정치가로 평가받습니다. 공자도 옛사람의 유풍이 있다고 극찬했죠. 군사적 팽창보다는 내부 개혁과 정의, 그리고 합리적인 외교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덕으로 생존하는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사마천은 정세가의 마지막 논평, 태사공활에서 정장공이나 자산이 아닌 의외의 인물을 언급하며 끝을 맺습니다. 바로 배신으로 얼룩진 보아와 여공의 이야기인데요. 권력과 이익으로 뭉친 자는 극에 닿으면 멀어진다는 말을 인용합니다. 복잡한 정치 드라마 끝에 내린 결론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사리사욕으로 맺어진 관계는 필연적으로 배신을 부른다는 것, 진정한 충성이 없는 정치는 덧없다는 걸 경고하며 펜을 놓습니다. 결론입니다. 정세가는 한 시대의 축소판입니다. 계산적인 군주와 현명한 재상을 통해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주고 고사성어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언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과 이익만으로 맺어진 관계의 허망함에 대한 사마천의 통찰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는 정나라의 깊은 속살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